유익서. 안개로 뱃길이 막힌 지 이틀째 되던 날 덕에게서 전화가 왔다. 섬은 종종 묻과 막막하게 단절되었다. 지척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짙은 안개가 낀 날은 물론 파랑주의보가 내린 날이나 태풍주의보가 발령한 날도 뱃길이 끊어졌다. 몇 해 전 8월 끝 무렵인가 태풍주의보에서 태풍경보로 기상특보가 상향 조정되며 폭풍우가 계속되자 네데스에 배가 뜨지 않은 적도 있었다. 주로 대기 변화가 무상한 여름철에 일어나는 자연현상이었다. 전화번호를 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받아야 할까? 아니면 그냥 울리다 그치기를 기다릴까? 내키지 않았으나 전화를 받았다. 간단한 수인사를 나눈 후 두어숨 머뭇거리는 기색이더니 아니나 다를까 용문 한번 다녀가세요 하였다. 용문의 발길을 끄는 후 거듭 들어온 거북하고 부담스러운 정이었다. 혼자 버려져 있으니 죽고 싶은 마음뿐이라 하기도 마을 사람들의 얕잡아 보는 눈치에 지내기가 힘겹다고 됐다. 지난날 내게 서운하게 했던 일이며 함부로 했던 일들을 들먹이며 뒤늦게 용서를 빌기도 했다. 늘 어슷비슷한 내용이었다. 옛날로 되돌아가자는 하소연이었다. 그동안 부드럽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그 청을 물리쳐 왔었다. 그러나 거북한 청을 반복해서 듣고 있으려니 역정이 났다. 이미 오래전에 서로의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던가. 이렇듯 불편한 관계를 애매하게 이어갈 까닭이 없었다. 잠시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은 후 단호하게 말했다. 같이 지낼 때 돈 버는 재주를 타고나지 못한 내 무능을 얼마나 심히 타박했던가. 뿐인가 내가 집을 떠나겠다고 하자 만류하기는커녕 얼마나 홀가분해했는가. 늘 귀찮은 물건 취급당하며 언짢게 지냈던 기억밖에 없는 내가 어찌 다시 용문으로 돌아가겠는가. 게다가 섬에서 혼자 끓여 먹으며 지낸 지도 벌써 10년 가까이나 되었다. 그런데 어찌 그 세월을 되돌릴 수 있겠는가. 한마디 대꾸도 하지 못하고 묵묵히 듣고만 있는 것이 안쓰럽기는 했다. 잠시 숨을 고른 다음 목소리를 낮추어 다독이듯 고쳐 말했다. 내야 빈털터리지만 그쪽이야 용문에 땅과 집이 있지 않느냐. 수억 원을 호가하는 그 재산만으로도 아쉬운 것 없이 여생을 편안히 지낼 수 있을 것인데 무슨 걱정이냐. 거북한 짐이나 될 뿐 아무 도움도 되지 않을 나 같은 존재는 이제 세상에 없는 것으로 지부하고 꿋꿋이 살아가라고 당부하며 달랬다. 그러자 돈이 다 아니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죽여 응대했다. 돈보다 귀한 것. 그 말에 울컥 울화가 치밀었다. 하지만 치밀어 오르는 울화를 꾹 눌러 참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가는 곳이 곧 내 종명지가 될 것인가. 먼지처럼 가벼운 책만 가득 실은 이삿짐 트럭 앞자리에 앉아 한산도로 내려올 때 나는 허공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처럼 허허로웠다. 용문 산자락 양지 바른 언덕에 자리 잡은 집은 정이 들 만큼 깊이 들었다. 산속이라 오히려 유럽풍의 하얀 양옥이 돋보일 것이라며 자기 구상을 한번 믿어보라던 친분이 두터운 건축 설계사의 지혜와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집이었다. 잔디나 깎고 화초를 가꾸거나 남새밭이나 일구며 숨죽이고 그냥 구구로 지내면
생활에는 부족한 것 없는 곳이었다. 지난 10수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지각과 감각의 더듬이를 다 죽이고 덕이 하찮게 여기는 책상머리 습관을 털어버리고 왜 한 마리 작은 짐승처럼 살지 못하겠는가. 육신을 고달프게 부려야만 간신히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각박한 세상살이를 감안하면 얼마나 축복받은 생활인가. 더구나 이순을 넘겨 몸이 날로 쇠약해지고 있었다. 근력이나 생기가 옛날 같지 않았다. 책상 앞에 앉아 책을 펼친다 해도 전과 같이 술술 읽히지 않았고 컴퓨터를 열어 자판을 두드려도 별 진척이 없었다. 살아온 날들의 장구함에 비하면 남아있는 날이야 얼마나 되겠는가. 그렇다 해도 본디 하려는 일이 돈벌이와는 사뭇 거리가 먼 터 다른 재주 없이 빈손으로 한산도로 내려가 앞으로 다가올 나날을 어찌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걱정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의식주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 하나 없는 육문에서의 그 편안한 생활에 안주할 수가 없었다. 육신의 욕구는 소홀히 하는 대신 정신의 욕구에 충실해온 성정이 그 편안한 생활을 완강히 거부했던 것이다. 주저와 망설임이 없지는 않았다. 하지만 불안한 미래를 향해 성큼 발걸음을 내딛는 데는 별다른 용기가 필요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의 이해나 납득을 기대할 수 없는 나만의 다급한 속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내게는 매우 절박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웃음거리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를 그 속사정을 여기서 어찌 밝혀 제시하겠는가. 아무튼 트럭이 산길을 내려올 때 다시는 돌아올 일이 없으려니 생각하니 서운하고 아쉬운 마음이 없지는 않았다. 덕이 혼자 남아있는 집을 몇 번이나 뒤돌아보았다. 그러나 다음 순간 저도 모르게 안주머니로 손이 갔다. 가까운 장래에 반드시 맞이하게 될 죽음에 대비해 어렵사리 마련한 유체 처리 비용과 현지 경찰서장 앞으로 작성한 유서가 거기에 들어있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음과 만나게 될지 어찌 알겠는가. 유서에는 기필코 무연고 사체로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마지막 모퉁이를 돌아 산길을 다 내려올 때까지 덕은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나는 대의 명분을 바로잡아 밝히는 즉 정명을 세상살이의 으뜸 기준으로 삼아왔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을 죄라고 명명할 수 있을는지 망설여지기는 한다.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일에 대한 후회가 한 사람의 생애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것을 죄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짐작으로 후회를 켜켜이 짊어진 내가 어찌 죄인이 아니라 할 수 있겠는가 하고 나를 죄인으로 자처하게 된 것이다. 오랫동안 나는 온몸으로 후회라는 병을 알아왔다. 그 병이 하도 깊어 밤잠을 설치기가 일쑤였다. 생각이 도발하여 생긴 후회라는 병을 앓고 있는 나를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 비웃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나로서는 통절했다. 직장에 매여 출퇴근을 하고 일에 쫓기며 경황 없이 살 때는 몰랐었다. 그러나 제도와 법률이 규정해둔 나이에 이르러 퇴직을 하게 되자 사정이 돌변했다. 몸이 일로부터 노연하자 심신이 홀가분해졌음은 물론 전에 누려보지 못했던 자유가 한꺼번에 무슨 큰 선물처럼 주어졌다. 몸이 한가하게 자유를 누리게 되자 따라서 생각이 많아졌다. 생각은 매사 몸과 마음의 주인 행세를 하려 들었다. 그리고 생각은 제 세상이라도 만난 듯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며 상상의 집을 짓기도 허물기도 하였다. 그렇듯 마음껏 활개를 치며 날아다니던 생각이 어느 날 내 소년 시절 어느 한 시점 위에 날개를 접고 앉았다. 날개를 접고 앉은 생각은 그 소년 시절의 시점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가 살아온 지난날의 기억을 두루마리를 펼치듯 주르륵 펼쳐놓았다. 문득 선물처럼 주어진 자유가 뜻하지 않았던 통티를 낸 것이었다. 기억은 소년 시절 내가 품었던 포부와 꿈을 상기시키며 나를 꾸짖고 닥달하기 시작했다. 철없던 한 시절 세상을 얕잡아보며 기고만장했던 것과는 달리 좀스럽게 소소한 일에도 쩔쩔매며 허둥거렸던 지난날의 족적을 돌아보려니 수치심에 얼굴을 붉히지 않을 수 없었다. 부끄럽고 민망스러웠다. 그로부터 나는 후회라는 병을 앓게 두었던 것이다. 열정이 지혜를 앞지르게 마련인 어릴 적 한때의 오만 불손을 어떻게 변명해야 할까? 지금 돌이켜보면 겸연쩍고 민망스럽기 짝이 없지만 내 소년 시절 대부분은 감성이 지성을 우습게 여겼던 나날들이었다. 종작 없이 덤벙댔을 뿐 경험과 연륜의 막강한 능력을 어찌 알겠는가. 아는 것만큼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치도 당연히 몰랐었다. 도수 없는 얄팍한 안경으로 바라본 것을 세상의 전부인 것으로 지부한 철없던 시절이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던가. 고2, 3 무렵 나를 포함한 내 주변 친구들은 세상을 아주 얕잡아 보았다.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우리 손으로 새롭게 지어가야 하리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미 존재하는 것들의 가치는 깡그리 도외시한 채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가치만을 동경하며 허공에 망상의 그림을 그리는데 열정을 쏟았다. 인류가 쌓아온 지식의 아득한 높이를 알아볼 만한 안목이나 지각도 갖추지 못한 청맹관이 같은 주제에 어렵사리 손에 넣은 몇 권의 책에서 눈요기한 설익고 어설픈 지식을 뽐내며 건방을 떨었다. 우리들은 동아리를 꾸려 작품 토론회를 갖기도 시화전을 열기도 하였다. 우리가 개최한 여러 행사 가운데 밤, 시, 젊음의 초대, 작품 낭송회가 백미였다. 문예반 담당 선생님들이 찾아와 낭송회를 지켜보기도 지역 문인들이 방문하여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어른들의 관심을 알량하게 여겼고 배관시하였다. 심지어 당시 이름이 널리 알려진 저명한 시인이 낭송회장에 나타났으나 달려가 반색하며 인사를 차린 친구는 하나도 없었다. 우리들 중에는 도스토예프스키를 우습게 여기는 작가 지망생이 있었고 괴테나 릴케를 반드시 넘어서고야 말겠다고 공언하고 다니는 시인 지망생도 있었다. 이런 천둥벌거숭이들 눈에 어찌 미당이며 청마 정도가 눈에 들어오기나 했겠는가. 우리 중에는 역사적 인물들을 희롱거리로 삼는 친구도 있었다. 수천 년 동안 인류에게 지혜를 공급해온 성현들도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대상으로 여기며 기필코 그들을 추월하고야 말겠다고 터무니없이 의기양양해했던 친구도 있었다. 그래, 참 어처구니 없고 철없던 시절이었다. 그 또래 친구들 사이에 섞여 누구에게 조금이라도 뒤질세라 열변을 토하며 기세등등했던 옛날 내 모습이 상기되자 수치심에 얼굴이 뜨거워졌다. 기고만장했던 우리들 가운데 그때의 호언장담을 실현한 친구가 하나라도 있었던가. 철없던 한때 분수 모르고 대중 없이 덤벙댔을 뿐 그것이 도대체 가당키나 하고 이루어질 법이나 한 꿈이었던가. 다행이랄까. 우리 중에 그런 원대한 꿈을 오래 간직하고 시달림을 받은 어리석은 친구는 하나도 없었다.
철이 들자 기꺼이 세상 흐름에 편승하였고 예외 없이 생활의 노예로 전락해 갔다. 세상살이에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는가. 순순히 숨죽이고 꾸역꾸역 나이를 먹어가는 도리밖에 별다른 방편이 없었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지각의 눈이 조금씩 열려가는 느낌은 없지 않았다. 그러나 어찌 된 영문인지 세상 이치를 조금씩 깨우치며 지각의 눈이 열려감에 따라 용기는 거기에 비례하여 점점 줄어들어갔다. 철없이 혈기방자했던 소년 시절의 무모한 꿈은 얼마 가지 않아 까맣게 잊혀졌고 세상살이가 용이하지 않다는 차가운 현실 인식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앉았다. 따라서 매사 고개 숙여 순종하거나 타협하지 않고서는 세상살이가 고달프다는 깨달음에 길들여져 갔다. 다시 말해 세상이란 자기 마음에 들도록 고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엄혹한 현실을 뒤늦게서야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들 모두 간단히 뜻을 접은 것은 아니었다. 현실에 무릎 꿇기 전까지 품은 뜻을 이루기 위해 나름 애를 쓴 친구도 없지 않았다. 나도 그 가운데 하나였다. 돈을 요구하는 학교라는 제도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으므로 일찍부터 나는 학교 대신 가까운 대본소를 들락거리며 책을 벗삼았고 고전과 성현들의 가르침으로써 마땅한 지혜 터득의 방편으로 삼았다.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써야 일찍이 품은 뜻을 이룰 수 있으리라는 가르침에 따라 실행에 모자람이 없도록 마음 졸이며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닦는 데 게으름이 없도록 단속하며 열정을 쏟았다. 그러나 무엇이 모자랐던지 쉽사리 손에 잡히는 것이 하나 없었다. 애면 글면하는 내가 안타까웠던지 언젠가 세상이라는 책을 읽어내는 밝은 눈을 갖추게 되면 반드시 뜻을 이룰 수 있으리라 귀띔해준 어른이 있었다. 그러나 어찌해야 세상이라는 책을 읽어낼 수 있는 밝은 눈을 갖출 수 있단 말인가. 경험과 연륜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그런 해안을 지니게 될 수도 있으리라는 암묵적 약속이 없지 않았으나 그 약속이 이루어질 날은 아득해 보일 따름이었다. 중장년을 지나고 이순을 넘긴 나이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약속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다. 이토록 오래 세상을 겪고도 아직 세상을 읽는 해안을 갖추지 못하고 암중모색을 계속하고 있다니 나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돌이켜 생각해 본즉 지금까지 하늘이 베푼 것을 받기만 했지 한 번도 갚아본 기억이 없었다. 이런 비천한 재주로 무엇을 이룰 수 있었겠는가. 수치스럽고 민망스럽기만 했다. 평생 쌓은 수치스러움과 민망스러움이 이처럼 키를 넘으니 죄를 져도 크게 진 것에 틀림없었다. 이 부끄러운 죄를 어찌하면 씻어낼 수 있단 말인가. 아무리 아등바등해도 궁리가 트지 않았다. 어릴 적 꿈을 이루지 못한 것이 어디 나 하나뿐이겠는가. 그렇다면 이 부끄러운 죄를 진 채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 누가 나를 책망하거나 흉을 보겠는가. 그렇다고는 해도 아무렴 이대로 주저앉고 만단 말인가. 아니라면 어떻게 한번 시도라도 해봐야 하는 것인가. 그래 이 부끄러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고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찾아 한번 시도라도 해보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어떻게 이러저러 더듬다 보면 무슨 손에 잡히는 것이 하나라도 있을지 누가 알겠는가. 부끄러운 죄를 조금이라도 씻어내야만 마음 편하게 세상을 뜰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렇지만 그 죄를 덜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동안 그 궁리를
골머리를 싸매고 밤잠을 설치며 어둥거렸다. 그러나 부끄러운 죄를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는 방법은 좀처럼 떠오르지 않았다. 그냥 막연히 집을 벗어나야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되었다. 을에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한없이 반복되는 일상이 문제로 짐작되었다. 일단 그 일상의 울타리를 벗어나야만 죄를 씻을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리라. 그렇게 생각되었지만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안락한 생활을 제공하는 일상을 탈출하려니 용기와 비상한 결단이 필요했다. 반복을 거듭하는 일상은 언제나 익숙한 습관과 편안한 생활을 제공하였다. 그러므로 일상을 탈출한다는 것은 곧 낯익은 것들과 편안한 생활을 등지고 고생길로 접어든다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누가 고생을 스스로 지어 가까이 하고 싶어 하겠는가. 집을 등지고 떠나야 한다는 결론은 내려졌으나 망설임이 거듭될 뿐 실행이 마냥 늦춰졌다. 다른 까닭 때문이 아니었다. 고생길에 선뜻 발을 내딛지 못한 졸렬함 때문이었다. 그래서 목련이 뚝뚝 지며 허망을 환요하던 무렵 시작된 그 번민이 꾀꼬리 소리가 온 산을 채우고 햇살이 유난히 따가운 철을 지나서도 계속 이어졌다. 서늘한 기운이 이마를 스쳐가고 바람이 가지를 흔들 때마다 밤나무가 후두둑 후두둑 밤토를 떨어뜨릴 무렵이 지나서야 겨우 한산도에 정처를 정하고 결심을 실행에 옮기게 되었다. 설악산에서 시작된 단풍의 이동 경로가 지리산 얼음에 이르렀을 무렵 설핏 살얼음이 낀 늦가을 어느 날 이윽고 이삿짐 트럭에 낡은 책을 가득 싣고 한산도로 내려왔던 것이다. 한산도 생활은 시간이 몽땅 다 내게 주어졌다. 내가 마음대로 써도 되는 시간이 하늘까지 층층이 쌓여 있었다. 따라서 종전의 삶의 문법이 소멸하였다. 문명의 시간이 자연의 시간으로 바뀐 한산도의 시간이 처음에는 어리둥절했다. 기계에 의해 조절이 가능하던 시간은 내게서 사라졌다. 육신의 리듬이나 놀림에 의해 시간은 느리고 한가롭게 사용되었다. 달맞이 꽃이 겪는 엄숙한 순차적 시간이 내게 주어졌던 것이다. 봄이 되면 싹을 틔우고 점점 잎이 나고 때가 이르면 꽃을 피워 달을 쳐다보는 달맞이 꽃이 맞이하고 보내는 결코 거역할 수 없는 자연의 순차적 시간을 나는 따라가지 않을 수 없었다. 종전의 기계 문명의 혜택을 받은 문화적인 삶의 문법으로부터 이탈해 아침과 저녁, 낮과 밤을 맞이하고 보내는 내게 예전에 익숙한 하루가 찾아올 리 없었다. 생활이 함유한 따뜻한 정과 출렁거림을 동반한 세속적인 기쁨을 무슨 부질없는 군대처럼 여기며 지내온 내게 한산도의 나날은 구원처럼 여겨졌다. 내게 주어진 유일한 자산인 무한대의 외로움. 그 허공에 상념의 씨를 뿌리고 가꾸며 지내는 내게 찾아오는 나날들을 무슨 언어로 어떻게 명명해야 할까? 사람이 죽었을 때 그는 도대체 어떻게 그라는 인간만이 정신적인 의미에서 살 수 있었던가 하는 비밀을 가지고 가버린다는 어느 문필가식 수수께끼의 범주에서 생각해보는 것이 옳을까? 우리는 누구나 남에게 다 알려지지 않고 죽는다라는 격언을 상기하며 표현이 서툰 것을 핑계로 말문을 닫고 인내하다 떠나면 적당히 비밀을 간직할 수 있는 셈은 되는 것인가? 아니면 너덜너덜한 책 위에 허공처럼 눈이 퀭 뚫린 해골이 덩그렇게 놓여있고 그 옆에 비스듬히 기울어진 와인잔, 막 불이 쓰러져 연기가 오르고 있는 등잔, 동작을 멈춘 시계 등 인생 무상을 강렬하게 직유하고 있는 바니타스 정물에 빗대 나를 은유할 것인가.
사시사철 낚시꾼이 끊이지 않는 섬생활 10여 년. 그동안 나는 한 번도 낚싯대를 잡아본 적이 없었다. 바다가 아닌 하늘에다 대신 낚싯대를 던져놓고 생각을 낚는 데에 여념이 없었다. 아무 제한 받지 않고 하늘에다 이런저런 그림을 멋대로 그리다 호련히 자취를 감추고는 하는 구름처럼 형상없는 생각에 그림이나 끼적이며 지내는 내 하루도 따라서 아무렇게나 방임이 허락되어 있으리라 짐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 속을 알 턱이 없는 다른 사람의 짐작이 어찌 어금지금이라도 하겠는가. 그런 방임은 그러나 단 하루도 내게 주어지지 않았다. 내 스스로 방임이나 유유자적을 허락하지 않았다. 비록 예전의 일상적인 생활이 소거된 하루라 할지라도 매 시간 나는 또 다른 부자유 속에 흔쾌히 구속되어 생활해왔다. 누구로부터 부여된 구속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구속이므로 그 강도가 헐거우리라 짐작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다. 이런 말은 꺼내기가 여간 쑥스럽고 민망스럽지가 않다. 경험이 녹아든 지혜가 시키는 것임을 전제로 마음을 따라 행하면 모든 일에 흉잡을 데가 없다는 종심의 나이를 감안하여 용기를 내도 쉽사리 입이 잘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어쩌겠는가. 사실 아닌 것을 꾸며 말할 이유는 없지 않겠는가. 앞서 내가 죄타령을 한 것은 다른 까닭이 아니다. 소년 시절 품은 뜻을 이루지 못한 회한을 애둘러 말한 것이다. 이 나이까지 아직 한 번도 어디서 입 밖에 낸 적은 없지만 나는 소년 시절 아직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그러나 꼭 있어야 할 아름다운 소설 한 편을 써내리라 굳게 결심했었다. 그 결심이 어찌나 견고하게 내면화되어 있었던지 모든 생활이 그 결심을 중심으로 엮어져 왔다. 그동안 읽어온 책의 영향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선인들이 남긴 책에는 탐욕에 맹종하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룬 부자의 행태를 혐오하고 가난하지만 글을 읽고 쓰며 올바르게 살아가는 선비의 고결한 삶을 동경하도록 부추기는 내용들이 많았다. 그런 내용이 마음속 깊이 아로새겨져 내 삶의 좌우명이 되었을 것이다. 일찍이 나는 어려움 없이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진 것을 마다하고 혈혈단신 빈 주먹을 쥐고 서울로 튄 적이 있었다. 서울에서도 돈벌이와는 거리가 먼 영세한 출판사나 잡지사 같은 직장에서 편집 일을 하며 곤궁하게 살아왔다. 그것도 그 영향이 내면화되어 어릴 적 꿈을 버리지 못한 탓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꿈만 야무졌지 실제로 그 꿈을 이루지는 못했다. 30여 년을 늘 내일 또 내일을 기약하며 막막하게 지내왔을 뿐 하나 이룬 것 없이 어느 사이 문득 세상 뜰 나이에 들어서고 말았던 것이다. 어느 날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허망한 과거를 손에 쥐고 망연히 달력을 쳐다보고 있었다. 이제 내게 남아있는 날이 결코 많지 않다는 사실이 무슨 청천벽력처럼 머리를 쳤다. 그로부터 내가 맞이하는 나날은 무슨 고문에 쓰이는 형구처럼 나를 옥죄거나 닥달해 댔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소설, 세상의 어둠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의미 있는 소설을 한 편 꼭 써내야 하리라. 그래 그 일을 위해 고생밖에 길이 없다면 어찌 고생인들 겁낼 것인가. 그런 과정과 번민을 거쳐 나는 스스로 고생길에 들어선 것이다. 손수 끓여 먹고 손빨래하며 10여 년을 지냈다. 그러나 그동안 마음만 수처럼 새까맣게 타들어갔을 뿐 아직 뜻을 이루지 못해 초조해하고 있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다. 그런 내게 어찌 방임이니 유유자적이니 하는
사치가 주어지겠는가. 하루도 한가한 날 없이 오로지 형벌을 감내하는 삼가는 마음으로 조바심을 쳐왔던 것이다. 한산도 생활은 매우 규칙적이다. 나는 늘 내게 다짐한다.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핑계는 대지 말라. 머리가 굳어 말을 듣지 않는다는 핑계도 대서는 안 된다.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충분히 제공하면 몸이 말을 듣지 않을 까닭이 없고, 머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넉넉히 제공하면 머리가 말을 듣지 않을 까닭이 없으리라고 나는 늘 나를 다그쳐 왔다. 그래서 삼시세끼는 반드시 챙겨 먹고 산책과 운동을 적당히 곁들이며 잠은 충분히 자도록 했다. 그러면 몸이 말을 듣지 않을 까닭이 없으리라 믿었던 것이다. 또한 책을 읽어 정신을 풍요롭게 하고 사물과의 대화로 사유의 볼륨을 두툼하게 해두면 자연 윤활유를 친 것처럼 머리가 원활하게 돌아가리라 철석같이 믿어왔다. 그리고 그 실천을 생활의 기본으로 삼아 게으름을 멀리해왔던 것이다. 눈치 빠른 사람은 이미 짐작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매 시간을 구상 중인 작품 속 주인공을 호출하여 대화를 하거나 어디든 동행하고는 했다. 작품 속 인물이므로 실체가 없을 것은 분명하다. 실체가 없을 것이므로 어떤 구체적인 지각의 대상은 아닐 것이다. 구체적인 지각의 대상이 아니므로 현실적인 구속이나 범민의 대상은 아님이 분명할 것이다. 그러나 내게는 실체적인 것에 결코 못지않게 버겁고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몸이 치르는 수고는 계량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정신이 치르는 수고는 계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엄살을 피우려는 것이 아니다. 정신이 치르는 수고가 몸이 치르는 수고보다 훨씬 더 통렬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다고 감히 말하고 싶을 뿐인 것이다. 그래 나는 정신이 치르는 치열한 수고를 이곳 한산도에서 10여 년간 생생히 겪어왔던 것이다. 얼마 전 가을 끝 무렵이었다. 그날도 나는 구상 중인 작품 속 인물로부터 부여받은 난제의 중량에 부대끼며 봉암 몽돌 해변을 찾았다. 거초로부터 걸어서 1시간 남짓 소요되는 거리에 있는 몽돌 해변은 지난 10여 년 동안 내게 상념의 단련장으로서 혹은 범민 해우소로서의 구실을 톡톡히 담당해온 소중한 명소였다. 윤기 자르르 흐르는 호두알 크기의 까만 몽돌이 해안을 따라 길게 펼쳐져 있는 그곳 해변은 음악 연주를 그친 적이 없었다. 지구의 나이를 상념하게 하는 몽돌을 손에 쥐고 눈을 감고 앉아 있으면 물결을 따라 오르내리는 몽돌이 모든 별들은 음악 소리를 낸다는 케플러의 악보에 따라 신비한 우주의 음악을 연주하고는 했다. 구겨놓은 은박지처럼 윤슬로 반짝이는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보다 더 눈부신 화폭이 따로 없을 것 같았다. 늦가을 공기는 투명하고 햇볕이 쏟아지고 있는 바다는 윤슬이 눈부셨다. 섬과 섬 사이 난 바다 쪽을 향하고 서면 언제나 상념이 폭죽처럼 터지고는 했다. 상념이 폭죽처럼 터진들 무슨 소용이랴. 난제의 중량감을 덜어내는 데는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걸. 무거운 마음을 안고 케플러의 음악 소리에도 귀 기울일 겨를 없이 몽돌을 밟으며 얼마쯤 걷고 났을 때였다. 몽돌밭에 자리를 깔고 앉은 한 무리의 관광객과 마주쳤다. 2명의 남자와 6명의 여자들이 어울려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마음이 느긋하게 적당히 풀어졌던지 그들 중 한 남자가 지나가는 내게 합석을 권유했다. 성급하게 잔에 술을 부어 권하기도 했다. 한산한 늦가을 원지에서 온 낯선 사람들과의 조우가 그렇게 싫지만은 않았다. 썩 내키지는 않았으나
호의를 무시할 명분이 얼른 떠오르지 않았다. 얼결에 술잔을 받으며 그들이 내주는 자리에 앉았다. 하얀 머리카락이 반짝이는 바다와 참 잘 어울린다고 객적은 소리를 하기도 세상 바깥을 사는 사람 같다고 눈치는 이도 있었다. 몇 마디 섞지 않아 말이 통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몽돌 해변에 앉아 낯선 이들과 술 몇 잔 나누는 운치 또한 흔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리라. 그들은 먼 도시에 있는 고등학교 교사들로 관광차 몽돌 해변을 찾아왔는데 명불허전이라며 흡족해 했다.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도회적이었고 한마디에 여러 의미를 담는 기술도 익히 구사하고 있었다. 이들 중에는 국어교사도 역사교사도 미술교사도 있으리라. 옆에 옆자리에 용모가 단정하고 눈이 맑은 여선생이 내 표정이 심상치 않다며 무슨 깊은 번민이나 걱정거리라도 있느냐고 물어왔다. 몇 잔 마신 술기운이 작동했던 것인가. 잠시 망설이던 나는 별 생각 없이 오감도의 시 제1호를 낭송해 들려주었다. 8사람의 6개의 눈이 일제히 휘둥그레졌다. 어안이 벙벙했던지 낭송이 끝나고 나서도 한동안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한 이도 있었다. 이런 자연 풍광 속에서 난해한 이상의 시 낭송을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얼굴 가득 꽃을 피운 듯 활짝 웃으며 여선생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자리 부어가면서 점 버린다고 고등학교 선생님들이시라니 제 고민을 털어놓을 좋은 기회 같아 용기를 냈습니다. 오감도와 고민이라니 뭔가 조합이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남자 선생이 눈을 좁혀뜨고 이쪽을 건너다 보았다. 그래요. 저도 무슨 말인지 종잡을 수가 없네요. 남자 선생 옆에 앉은 머리를 뒤로 묶은 여자 선생이 거들고 나왔다. 요즘 구상 중인 작품 주인공 때문에 제가 고민 중입니다. 예, 그럼 선생님은 작가십니까? 눈매고 온 여선생이 얼굴 가득 웃음을 피워 올리며 물었다. 그렇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가라고 하기에는 좀 민망스럽고 그냥 혼자 원고지와 씨름하며 지내는 무명 작가입니다. 아무렴 무명 작가, 유명 작가가 어디 따로 있겠습니까? 작가 선생님은 작가 선생님이시죠. 그래 작품 주인공이 왜 선생님을 고민시킨다는 것입니까? 다시 여선생이 맑은 눈으로 오롯이 나를 쳐다보며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다름 아니라 오감도에 오자를 두고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를 낭송하셨군요. 그런데 오감도에서 오자를 두고 시비를 걸고 있다니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선생의 눈에 의혹의 기운이 깊이 서려갔다. 조감도를 언어적 변용을 시켜 오감도로 했다는 것이 정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오감도는 원래 오감도가 맞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감도는 오감도가 맞다. 내 말이 뜻하지 않았던 것이었던지 여선생뿐만 아니라 일행 모두 뜨악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았다. 일행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눈짓을 나누었다. 용모가 단정하고 눈이 맑은 여선생이 다음 말을 재촉하듯 나를 많이 쳐다보았다. 나는 작품 속 주인공의 주장을 간략하게 일행들에게 들려주지 않을 수 없었다. 일행은 눈을 반짝이며 의아스럽다는 듯 서로를 쳐다보았다. 원래 조감도의 새 조자를 까마귀 오자로 페러노메이지하여 새의 시선과 각도로 인간 세계를 내려다보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정설로 굳어져 있지 않습니까? 저도 늘 그렇게 가르쳐 왔는데요. 눈 맑은 여선생이 미간을 좁히며 나를 쳐다보았다. 그 한마디에서 국어 선생님임을 알 수 있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제 작품 주인공은 종전의 정서를 완강히 부정하고 있습니다. 오감도는 조감도가 아니라 오감도가 맞다는 것입니다. 그 주장이 어찌나 완강한지 글쎄 저는 여간 애를 먹고 있지 않습니다. 건축기사인 시인이 조감도의 조자를 오자로 변용, 까마귀가 환기하는 독특한 분위기를 통해 암울한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암시하고 있다는 종전의 연구가 타당해 보이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제 작품 속 주인공은 조자와 오자의 문자의 변용을 한사코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대신 해가 내려다본 인간의 실존적 모습, 늘 불안에 쫓기며 허둥지둥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린 것이라는 사뭇 엉뚱해 보이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어떻게 작품 속에 그대로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폐기해 버릴 것인가 이 양자택일 앞에 저는 오랜 시간 고민 중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주장하려면 그 근거가 명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주장의 근거가 명확해야 하겠죠. 그런데 명확한 것은 고사하고 아무리 궁리해도 기연가 미연가 싶으니 제 고민이 이토록 깊은 것입니다. 작품 주인공의 주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먼저 알타이 신화권이 공유하고 있는 삼조고를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각 저총의 고구려 고금 벽화에도 선명히 그려져 있는 그 삼조고가 어떤 존재인가. 해에서 나온 신령스러운 존재라 하여 우리 조상들이 오랫동안 숭배해온 것이 삼조고 아니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삼조고란 해 그 자체를 상징하는 존재가 틀림없다고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리송합니다. 선생님 반응이 지당합니다. 그래서 제 고민이 이렇듯 깊은 것 아닙니까? 무슨 또 다른 근거는 없습니까? 연호랑과 새우녀 설화도 들고 나옵니다. 연호랑과 새우녀 설화라면 신라 때 바위를 타고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연호랑과 새우녀 이름에 각기 까마귀 오자가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 무슨 까닭이겠느냐고 따지고 드는 것입니다. 원래 그들이 해와 달의 일을 관장하는 일관이었기 때문 아니겠느냐는 주장입니다. 게다가 그들이 살며 일관의 임무를 수행한 고장의 지명이 영일연, 즉 해를 맞이하는 고장이라는 뜻에서도 오자가 해를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지 않느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연호랑과 새우녀가 일본으로 건너가자 신라에서는 해와 달이 빛을 잃었다고 했죠. 여선생이 관심을 보였다. 그렇습니다. 사신이 건너가 그 사정을 말하고 신라로 돌아갈 것을 청하자 연호랑이 하늘의 뜻에 따라 일본에 왔으므로 돌아갈 수는 없고 대신 새우녀가 하늘의 실로 짠 배를 가지고 돌아가 하늘의 제사를 지내면 해와 달이 예전처럼 빛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오자는 조자의 페러노메이저가 아니라 원래 오자가 맞다고 주장하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새나 까마귀가 아니라 해가 내려다본 불안한 인간의 실존적 모습을 그린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듣고 보니 그 주장이 일견 그럴듯해 보이기는 하군요. 그래도 저는 그 주장을 승인해야 할 것인지 물리쳐야 할 것인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무명 작가에 지나지 않은 내가 이런 주장을 넙죽 받아들여 세상에 내놓았을 때 사람들이 어찌 생각하겠는가 도무지 용기가 나지 않아 고민 중입니다. 일행은 신중한 표정으로 그 옳고 그름에 관해 한동안 의견을 나누었다. 주고받는 의견 교환이 고등학교 선생님들답게 진지하고 학구적이었다. 눈이 해맑은 여선생이 최종 의견을 취합해 제시했다. 선생님의 고민이 깊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주장에 공감할 수도 또 동의할 수도 없습니다. 아니나 다르랴. 세상이 공유하고 있는 이해의 정도를 넘어서지 않겠다는 대답이었다. 맞습니다. 이 세상 누가 제 작품 속 주인공의 주장을 순순히 수용하겠습니까? 이 세상은 내 소심함의 근거로 가득 차 있음을 일행은 확인시켜준 셈이었다. 그러나 그냥 들어 넘길 수만은 없는
우리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매력적인 명제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여선생은 내 표정이 어둡다고 생각했던지 위로 삼아 그렇게 덧붙여 말했다. 그리고 침묵이 흘렀다. 5월 들어 두 번째 안개로 다시 뱃길이 막혔다. 이번에는 사흘이나 물과 단절되었다. 안개는 내게서 해와 달과 별은 물론 바다 건너편에 길게 누워있는 섬과 등대를 비롯하여 내 시선이 갈 때마다 거기에 있던 방파제와 현수형 가로등도 다 몰수해갔다. 구름 위에 떠있는 것처럼 내 주위에는 비현실적인 시간이 단단히 고여 있었다. 안개로 묻과 단절된 지 사흘째 되던 날, 또 용문에서 전화가 왔다. 전화를 받기는 했으나 한동안 말이 없는 이쪽의 속내를 짐작했음인지 숨죽인 음성으로 마지막 부탁을 하겠다고 운을 뗐다. 다시 용문에 돌아오지 않고 죽는 것도 돌보지 않겠다는 뜻을 지난번 전화에서 잘 알아들었다. 그렇다면 내가 죽고 나면 집과 땅을 처분하여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일은 좀 맡아달라고 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따로 없으니 제발 부탁한다고 간청했다. 내가 더 오래 산다면 그건 못해줄 바 없다고 대답하자 고맙다고 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명확히 그 뜻을 문서에 밝혀 합동법률사무소를 찾아가 그 문서를 공증을 해두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따라 빈틈없이 처리해주겠다고 다짐했다. 그러자 절차를 알아보고 뜻을 명확히 하여 확실하게 공증을 해두겠다고 대답했다. 전화를 끊고 나자 홀가분해진 한편 슬그머니 쓸쓸해졌다.